2014년 11월 어느 밤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빌라촌의 낡은 CCTV가 한 남자의 모습을 조용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23분, 검은 패딩 점퍼를 입은 남자가 무거운 가방을 질질 끌며 빌라 현관문을 나섭니다. 가방은 여행용 캐리어처럼 보였지만 남자의 걸음걸이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고 다시 가방을 들어 올리려 애쓰다가 결국 바닥에 질질 끌고 갔습니다. 가방을 끌고 가는 소리가 적막한 새벽을 깼지만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2시간 뒤 다시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비닐봉지 여러 개를 들고서 말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박준풍, 55세 조선족 남성. 그리고 그가 끌고 간 가방 안에는 사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시작합니다. 2014년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수원 남부경찰서에 한 통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는 김모 씨의 지인이었습니다. 48세 여성 김모 씨가 사흘째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당 형사로 배정된 강동진 형사는 처음에는 단순 가출로 생각했습니다. 성인 여성이 며칠 연락이 안 되는 것만으로는 큰 사건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인의 말을 듣고 난 뒤 강 형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절대 연락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통화하던 사람인데 사흘이나 연락이 안 된다는 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강 형사는 즉시 김모 씨 거주지로 향했습니다.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의 한 빌라 3층, 김 씨가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다는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연 사람은 박준풍이었습니다. 55세 조선족 남성으로 김 씨와 약 2년간 동거해 온 사이였습니다. 박준풍은 경찰이 찾아온 것에 대해 별다른 놀라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김 씨요? 그 여자 며칠 전에 나갔어요. 돈 문제로 싸우고 나서 짐 싸서 나갔습니다. 박준풍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강 형사가 언제 나갔냐고 묻자 박준풍은 11월 12일 수요일 저녁이라고 말했습니다. 짐을 싸서 나갔다는 말에 강 형사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은 깨끗했고 김 씨의 옷가지나 물건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핏 보기엔 박준풍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 형사의 오랜 경험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습니다. 김 씨 휴대폰으로 연락은 해보셨습니까? 해봤죠. 근데 안 받더라고요. 화가 나서 꺼버린 것 같습니다. 박준풍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 형사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내내 박준풍은 팔짱을 낀 채 현관문을 절반만 열어둔 상태였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 형사는 일단 물러났지만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온 강 형사는 즉시 김모 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씨의 휴대폰 신호는 11월 12일 저녁 9시 47분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신호 위치는 박준풍과 김 씨가 함께 살던 빌라 근처였습니다. 박준풍의 말대로라면 김 씨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는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두고 나간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휴대폰 없이 집을 나가겠습니까? 강 형사는 다시 김모 씨의 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박준풍의 말과 달랐습니다. 김 씨는 박준풍 씨랑 헤어지려고 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박준풍 씨가 술 먹고 폭력을 휘둘렀다고 했거든요. 무서워하면서도 어떻게 헤어질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강 형사의 귓가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동거관계 파탄, 폭력, 그리고 갑작스런 실종. 이 모든 것이 심상치 않은 사건의 징후였습니다. 강 형사는 즉시 수사팀을 꾸려 박준풍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빌라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당시 수원 고등동 빌라촌의 CCTV는 많지 않았고
있는 것도 대부분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영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빌라 앞 골목길, 인근 편의점, 주차장까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CCTV 영상을 수집했습니다. 수백 시간 분량의 흐릿한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11월 12일 수요일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박춘풍이 여러 차례 집을 나가는 모습이 뜯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 2시 23분 거대한 여행용 가방을 힘겹게 끌고 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비틀거렸고 가방을 들어올리려다가 포기하고 질질 끄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인 새벽 4시 18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5시 43분 이번엔 검은 비닐봉지 여러 개를 들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영사는 화면을 멈추고 박춘풍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흐릿한 화질 속에서도 그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극도로 긴장한 얼굴,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는 눈빛. 그것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강영사는 확신했습니다. 저 가방 안에 김 씨가 있었다고. 그리고 박춘풍은 김 씨의 시신을 어딘가에 유기했다고. 이제 수사의 방향은 명확해졌습니다. 박춘풍이 그날 밤 어디로 갔는지, 그 무거운 짐을 어디에 버렸는지 찾아내야 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강 형사는 수사팀 전원을 소집했습니다. 2014년 11월 17일 월요일 오전 9시 수원 남부경찰서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도왔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박춘풍이 가방을 끌고 가는 CCTV 장면이 정지된 채 떠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화면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남자가 새벽 2시 23분에 집을 나와서 4시 18분에 돌아왔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어디를 갔을까요? 그리고 5시 43분에 또 나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 남자의 동선을 1분 단위로 추적하는 겁니다. 수사팀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고등동 빌라에서 반경 5km 이내의 모든 CCTV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은행 ATM, 아파트 단지 입구, 심지어 개인 상가의 방범 카메라까지 총 127대의 CCTV 영상을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4년 당시 CCTV 보관 기간은 대부분 일주일이었습니다. 벌써 5일이 지난 상황에서 일부 영상은 이미 덮어 씌워져 사라진 뒤였습니다. 형사님, 이쪽 편의점 CCTV는 이미 지워졌습니다. 은행 ATM도 4일치만 남아 있습니다. 답답한 보고가 이어졌지만 강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영상만으로라도 박춘풍의 이동 경로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단서가 나왔습니다. 빌라에서 약 300m 떨어진 편의점 앞 도로에서 박춘풍의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시각은 새벽 2시 38분. 그는 여전히 가방을 끌고 있었고 방향은 팔달산 쪽이었습니다. 팔달산. 수원시의 대표적인 산으로 수원화성 성곽이 지나가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하지만 밤이면 인적이 드물고 등산로 외곽은 깊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강 형사의 직감이 섬뜩하게 올라왔습니다. 박춘풍이 그곳으로 간 이유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팔달산 일대를 수색합니다. 지금 당장요. 오후 2시 경찰 수색대와 소방대원 50여 명이 팔달산에 투입됐습니다. 11월 중순의 날씨는 쌀쌀했고 낙엽이 쌓인 등산로는 미끄러웠습니다. 수색은 등산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강 형사는 다른 곳을 주목했습니다. 등산로 외곽,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숲속 깊은 곳. 박춘풍이 무거운 짐을 들고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주차장에서 가까우면서도 은폐하기 좋은 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팀원 2명과 함께 팔달산 서쪽 자락으로 향했습니다. 등산로에서 약 50m 떨어진 곳, 나무가 우거진 비탈길이었습니다. 낙엽을 밟으며 조심스럽게 내려가는데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부패한 냄새는 아니었지만 뭔가 인위적인 흔적이 느껴지는 냄새였습니다. 강 형사는 멈춰 섰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한 팀원이 손가락을 가리킨 곳에는 검은 비닐봉지 일부가 낙엽 사이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평범한 쓰레기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이곳은 등산로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누가 굳이 이런 곳까지 와서 쓰레기를 버리겠습니까? 강 형사는 조심스럽게 낙엽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안엔 사람의 신체 일부가 들어있었습니다. 훼손된 상태였지만 분명히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즉시 뒤로 물러서며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본부, 여기 서톡자락입니다. 시신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즉시 감식팀을 투입해 주십시오. 현장은 순식간에 통제됐습니다. 감식팀이 도착하고 흰 천막이 쳐졌습니다. 강 형사는 천막 밖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박춘풍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모 씨가 짐을 싸고 나갔다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던 그 남자. 그는 이미 그때 김모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였습니다. 1시간 뒤 감식팀장이 강 형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형사님, 이곳 한 군데가 아닙니다. 주변을 더 수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 형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는 말은 박준풍이 시신을 여러 곳에 나누어 유기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시신 훼손과 유기였습니다. 수색 범위가 넓어졌고 해가 지기 전까지 팔달산 일대에서 추가로 2군데에서 더 발견됐습니다. 모두 검은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고 등산로에서 멀리 떨어진 은폐단 장소였습니다. 밤 10시, 강 형사는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옷에는 흙과 낙엽이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쉴 수 없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신원 확인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었으며 박준풍을 체포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강 형사는 책상에 앉아 CCTV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박준풍이 새벽 어둠 속에서 가방을 끌고 가는 그 모습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곽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DNA 분석 결과 발견된 시신은 실종된 김모 씨가 확실했습니다. 이제 박준풍을 체포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강 형사는 체포영장을 준비하며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새벽 7시에 동시 진입합니다. 박준풍이 도주할 가능성이 있으니 빌라 앞뒤를 모두 막으세요. 시간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박준풍은 아직 자신이 들킨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 19일 수요일 새벽 7시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빌라 앞에는 경찰 차량 4대가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엔진 소리를 최소화한 채 접근한 강 형사와 수사팀은 빌라를 포위했습니다. 앞문과 뒷문, 비상계단까지 모든 출구가 차단되었습니다. 강 형사는 방탄조끼를 입고 권총 안정장치를 해제한 뒤 팀원들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비좁았고 형광등은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박충풍의 집 앞에 섰을 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 형사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팀원들과 눈빛을 교환한 뒤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박충풍이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아니면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충풍 씨, 긴급 체포합니다. 김모 씨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입니다. 강 형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충풍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저항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텅 빈 눈빛, 굳어진 입술. 그것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의 모습 같았습니다. 강 형사는 그 모습을 보며 성뜩함을 느꼈습니다. 죄책감도 후회도 두려움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진 박중풍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수원 시내를 비추고 있었고 출근길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박충풍에게는 마지막 자유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그 어떤 미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 조사실, 오전 10시,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강 형사는 박충풍 맞은편에 앉아 그를 지켜봤습니다. 박충풍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팔짱을 낀 채 등받이에 기댄 자세였습니다. 강 형사는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팔달산에서 발견된 검은 비닐봉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충풍은 사진을 흘끗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형사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CCTV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새벽 2시 23분, 박충풍이 가방을 끌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 아닙니까? 11월 12일 수요일 새벽, 당신은 무거운 가방을 끌고 빌라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박충풍의 턱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강 형사는 세 번째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김모 씨의 생전 사진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48세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충풍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당신과 2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김 씨는 어디 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사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공간을 채웠습니다. 1분, 2분, 3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충풍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죽였습니다. 강 형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자백이 시작된 것입니다. 박충풍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11월 12일 수요일 저녁, 김 씨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짐을 싸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2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쉽게 떠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박충풍의 목소리에는 변명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형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말다툼하다가 제가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쓰러졌습니다. 숨을 안 쉬었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 형사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유기하기로 결심한 겁니까? 박충풍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집을 나갔습니다. 팔달산으로 갔습니다. 한 번에 다 옮기지 못했죠? 박충풍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나눠 옮겼습니다. 강 형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여러 번 나눠 옮겼다는 말은 시신을 훼손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발적 살인 후 당황해서 저지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냉정한 범행. 박충풍은 김모 씨를 살해한 뒤 발각을 피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곳에 나눠 유기했던 것입니다. 몇 군데에 유기했습니까? 박충풍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형사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김 씨 유가족들이 시신을 찾아야 합니다.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박충풍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8군데입니다. 조사실에 찬 공기가 흘렀습니다. 8군데. 박충풍은 김모 씨의 시신을 8조각으로 나누어 수원 곳곳에 유기했던 것입니다. 강 형사는 분노를 억누르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정확한 위치를 말씀하십시오. 박충풍은 고개를 떨구고 일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후회인지 아니면 들킨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강 형사는 박충풍을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오후 2시. 그들은 첫 번째 유기 장소로 향했습니다. 박충풍은 뒷좌석에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고 창밖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백미러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저 남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후회일까? 아니면 그저 들킨 것에 대한 후회일까? 여기서 왼쪽으로 가십시오. 박준풍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길을 안내하는 택시 손님처럼 차분했습니다. 차는 팔달산 서쪽 자락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시신 일부가 발견되었던 그곳이었습니다. 박준풍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낙엽을 밟으며 숲속으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산책을 나온 사람처럼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강 형사와 수사팀이 그를 따라갔고
약 50m를 걸어간 곳에서 박준풍이 멈춰섰습니다. 여기입니다. 저 나무 밑에 두었습니다. 감식팀이 낙엽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비닐봉지가 드러났습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 경력의 형사라 해도 이런 장면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준풍은 그 광경을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고르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태도가 강 형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소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화성시 방향의 한 야산이었습니다. 고등동 빌라에서 약 1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박준풍은 차 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차를 빌렸습니다. 지인의 차였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급히 쓸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박준풍이 범행 당일 차량을 빌렸다는 사실은 계획적 범행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시신을 여러 곳에 나눠 유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풍은 발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고 심지어 차량까지 미리 확보해 두었던 것입니다. 야산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11월 하순의 해는 빨리 졌고 오후 5시만 되어도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풍은 차에서 내려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등산로도 아닌 잡목이 우거진 비탈길이었습니다. 그는 가시덤불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고 약 100m를 올라간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 바위 틈새에 넣었습니다. 수사팀이 헤드랜턴을 켜고 바위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커다란 바위 사이 좁은 틈새에 검은 봉지가 밀어 넣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감식팀원이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봉지를 꺼냈습니다. 강 여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 경력의 형사라 해도 이런 장면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준풍은 그 광경을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고르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태도가 강 형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8군데에서 모두 발견되었고 국과수로 이송되었습니다. 강 형사는 경찰차에 몸을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모 씨도 저 별을 보며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평범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준풍이라는 남자를 만나면서 그녀의 삶은 끔찍하게 끝났습니다. 강 형사는 주막을 꽉 쥐었습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제대로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김 모 씨를 위해서, 그리고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2014년 11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수원 남부경찰서 대회의실에는 수사팀 전원이 모였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8군데 유기장소가 지도 위에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내온 부검 결과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강 형사는 그것을 펼쳐들었습니다. 사인은 두부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었습니다. 김 모 씨는 동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맞아 사망했으며 사망 추정 시각은 11월 12일 수요일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였습니다. 강 형사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박준풍의 진술과 물리적 증거를 맞춰가며 범행 과정을 정확히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오후 2시 강 형사는 다시 조사실로 박준풍을 불렀습니다. 박준풍은 구치소 수감복을 입고 들어왔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11월 12일 수요일, 그날 저녁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강 형사의 질문에 박준풍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김 씨가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저녁을 차려놨지만 김 씨는 먹지 않았습니다. 박준풍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살면서 저한테 지쳤다고 했습니다. 강 형사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벌어온 돈으로 함께 살았는데 그렇게 쉽게 떠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박준풍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주먹을 쥐어 떨림을 멈췄습니다. 김 씨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고 김 씨는 저를 밀쳤습니다. 그때 제가 박준풍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강 형사는 재촉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엌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 머리를 쳤습니다. 조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형사는 부검 보고사를 떠올렸습니다. 김모 씨의 두개골에는 3군데의 함몰 골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 쳤습니까? 박준풍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3번인지 4번인지 김 씨가 쓰러졌을 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김모 씨의 두개골 골절 패턴을 보면 최소 5차례 이상 강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박준풍은 분노에 휩싸여 김 씨를 무자비하게 구타했던 것입니다. 강 형사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김 씨가 쓰러진 후엔 어떻게 했습니까? 숨을 확인했습니다. 숨을 쉬질 않았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준풍의 진술은 계속됐습니다. 그는 김모 씨가 다망한 후 약 2시간 동안 집안에서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혈흔을 닦아냈고 김 씨의 짐가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인에게 전화를 걸고 차를 빌렸습니다. 밤 11시쯤에 넘어서 차를 받았고 새벽까지 기다렸습니다. 왜 새벽까지 기다렸습니까?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새벽 2시쯤 되면 동네가 조용해집니다. 계산된 범행이었습니다. 박준풍은 김모 씨를 살해한 후 패닉에 빠진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들키지 않을 시간을 골라 움직였습니다. 강 형사는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신을 어떻게 여러 조각으로 나눴습니까? 박준풍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형사는 책상을 쳤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집에 있던 톱을 사용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조사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박준풍은 김모 씨의 시신을 집 욕실에서 직접 훼손했던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이미 박준풍의 집 욕실에서 혈흔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배수구와 타일 틈새에서 미세한 혈흔이 검출됐고 박준풍이 사용했던 톱도 압수했습니다. 국나수 안석혈과 톱에서 김모 씨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강 형사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박준풍은 고개를 들어 강 형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 곳에 묻으면 금방 발견될 것 같았습니다. 나눠서 버리면 더 오래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후회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단지 계산만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남자의 얼굴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사실 밖으로 나온 강 형사는 복도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범행 재구성이 완성됐습니다. 2014년 11월 12일 수요일 오후 9시경 박준풍은 헤어지자는 김모 씨의 말에 격분해 프라이팬으로 그녀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기다린 후 시신을 훼손했고 빌린 차량으로 수원 곳곳 8군데에 나누어 유기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계획적이었고 냉정했고 잔혹했습니다. 강 형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모 씨는 단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2년 동안의 폭력적인 동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풍은 그녀에게 그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망 후에도 그녀의 존경심을 짓밟았습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법정에서 엄중하게 다뤄져야 했습니다. 2014년 11월 21일 금요일 박준풍 체포 소식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는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앵커의 침통한 목소리가 전국 가정의 거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수원시에서 또다시 끔찍한 토막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5세 조선족 남성이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8조각으로 나눠 유기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박준풍이 경찰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하지만 박춘풍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경찰서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반응들이 올라왔습니다. 또 조선족이냐? 수원이 무슨 일이냐? 2년 전 오원춘 사건이 생각난다. 특히 2012년 수원에서 발생했던 오원춘 사건과 비교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강 형사도 그 반응들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2년 4월 수원 화성시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42세 조선족 남성 오원춘은 이웃집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습니다. 그 사건의 잔혹함과 범행 수법이 국민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반 만에 같은 수원에서 같은 조선족 남성에 의해 비슷한 방식의 범죄가 또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수원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 주민은 지옥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원춘 사건 때도 너무 무서웠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기지 않아요.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섭습니다. 경찰청에도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냐, 조직적 범죄는 아니냐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오원춘 사건과 이번 박춘풍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접점도 없고 범행 동기와 방식도 다릅니다. 다만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원 연쇄살인 마설, 조선족 범죄 급증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일부는 사실이었지만 많은 부분이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였습니다. 강 형사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을 이해하면서도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로 번지는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 검찰은 박춘풍을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장에는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의자 박춘풍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발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범행 후 보인 냉정함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합니다. 김모 씨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고인에게는 고향 중국에 가족이 있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에 있던 지인 몇 명만이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강 형사도 조문을 갔습니다. 영정사진 속 김모 씨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48년의 삶이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한국에 왔지만 그녀가 만난 것은 폭력과 죽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온 강 형사는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원춘 사건, 박춘풍 사건. 두 사건 모두 가정폭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원춘은 이웃집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했고 박춘풍은 동거녀가 떠나려 하자 살해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었고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강 형사는 수첩을 꺼내 김모 씨의 지인 진술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몇 달 전부터 박춘풍에게 맞는다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 했는데 불법 체류 신분이라 경났대요. 헤어지려 했지만 박춘풍이 협박했대요. 김모 씨는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저함이 결국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강 형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원거리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숨어 있을까요? 박춘풍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김모 씨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강 형사는 다짐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폭력의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재판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박춘풍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방침이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 계획성,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강 형사와 수사팀은 철저하게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CCTV 영상, 부검 보고서, 현장 감식 결과, 박춘풍의 자백 조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김모 씨를 위한 정의였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경고였습니다. 2015년 3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법정에 박춘풍이 출석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기자석에는 수십 명의 취재진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춘풍은 수감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수갑을 찬 그의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방청객들이 모두 일어섰고 법정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춘풍, 당신은 2014년 11월 12일 피해자 김모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박춘풍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려 정숙을 요구했고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범행 경위, 살해 방법, 시신 유기 과정이 차례로 읽혀졌습니다. 방청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고 일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재생되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박춘풍이 가방을 끌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청객들은 그 장면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그 가방 안에 사람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현장 사진들이 공개되었습니다. 팔달산 비탈길, 화성시 야산, 재개발 지역, 8군데에서 발견된 검은 비닐봉지들. 방청객 중 일부는 눈을 가렸고 어떤 이는 법정을 나갔습니다. 검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후 발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그리고 반성 없는 태도는 사회의 극도의 위협이 됩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강 형사는 방청석 뒤편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 사건을 추적했던 그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증거가 법정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형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무기징역으로 충분할까? 김모 씨가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을 생각하면 어떤 형벌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국선 변호인으로 지정된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었으며 피고인도 극도의 정신적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발적이라고? 시신을 8조각으로 나눈 게 우발적이냐? 재판장이 다시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변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도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박춘풍이 범행 후 보인 치밀함과 냉정함은 우발적 범행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재판장도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증인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강 형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형사님,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강 형사는 잠시 박춘풍을 바라봤습니다. 박춘풍도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마이크에 대고 답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체포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태어냈습니다. 시신 유기 장소를 찾을 때는 어땠습니까? 정확하게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길 안내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후회나 죄책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형사는 증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김모 씨의 지인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했고 친절했습니다. 박춘풍에게 폭력을 당하면서도 참았습니다. 불법 체류 상황이라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휴정을 선언했고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후 3시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진심인지 형식적인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당신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겁니까? 박준풍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고는 2주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2015년 3월 19일 목요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다시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박준풍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준풍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여러 곳에 유기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 박준풍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는데 징역 30년이라니. 너무 가볍다. 이게 말이 되냐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형사도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박준풍은 판결을 듣고도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법정을 나가며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항소심이 남아 있었고 검찰은 더 무거운 형량을 요구할 계획이었습니다. 1심 판결 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무기징역을 요구했고 박준풍 측은 형량이 과하다며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2015년 6월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1심 판결은 범행의 잔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8조각으로 나눠 유기했으며 체포 후에도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준풍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는 상고했지만 같은 해 10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무기징역, 박준풍은 평생을 철장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된 후 박준풍은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강 형사는 그날 팔달산을 찾았습니다. 김모 씨의 시신이 처음 발견되었던 그곳이었습니다. 낙엽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그곳에 조용히 서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김 씨, 이제 편히 쉬십시오. 늦었지만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었지만 어딘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강 형사는 그것이 김모 씨의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그가 배운 교훈은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수원시는 이 사건 이후 많은 변화를 1심 판결 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무기징역을 요구했고 박준풍 측은 형량이 과하다며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2015년 6월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1심 판결은 범행의 잔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8조각으로 나눠 유기했으며 체포 후에도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준풍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는 상고했지만 같은 해 10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무기징역, 박준풍은 평생을 철장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된 후 박준풍은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강 형사는 그날 팔달산을 찾았습니다. 김모 씨의 시신이 처음 발견되었던 그곳이었습니다. 낙엽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그곳에 조용히 서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김 씨, 이제 편히 쉬십시오. 늦었지만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었지만 어딘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강 형사는 그것이 김모 씨의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그가 배운 교훈은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수원시는 이 사건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 체류자들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김모 씨처럼 신분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CCTV가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CCTV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원시는 특히 인적이 드문 골목길과 야산 입구에 CCTV를 집중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원춘 사건과 박춘풍 사건, 두 번의 충격적인 범죄를 겪은 수원 시민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지역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범죄는 국적이나 신분과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폭력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2010 사건 1주기가 되던 날 강 형사는 숫자를 꺼내 그동안의 기록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2014년 11월 5일 실종신고 접수, 11월 17일 CCTV 확보, 11월 19일 체포, 그리고 2015년 3월 19일 판결. 5달간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5달은 강 형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폭력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 항상 징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징후를 무시하면 비극이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 형사는 이후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열리는 주민안전교육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에 폭력의 피해자가 있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작은 관심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의 피해자라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강 형사의 강연을 듣던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형사님, 김모 씨는 왜 더 일찍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강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신분 때문에, 보복 때문에, 혹은 자신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런 두려움을 없애줘야 합니다. 누구든지 안전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준풍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냈습니다. 규율을 잘 지켰고 작업에도 청실했습니다. 하지만 교도관들은 그에게서 진정한 반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한 교도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준풍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하지만 눈빛이 텅 비어 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강 형사는 가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준풍의 텅 빈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왜 그는 그렇게 냉정할 수 있었을까? 2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잔혹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어두운 면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박준풍은 여전히 복역 중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는 평생을 교도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가석방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과연 그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모 씨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 형사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30년 넘는 경찰 생활 동안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박준풍 사건은 그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후배 경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도움을 청하지 못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는지 항상 생각하십시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폭력은 왜 일어나는가? 피해자들은 왜 침묵하는가? 우리 사회는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김모 씨의 이름은 이제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교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폭력 앞에서 침묵하지 말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것,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결코 잊지 말 것. 그것이 김모 씨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